어르신, 문 밖에서 그러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손이 꽁꽁 얼었잖아요. 거친 손을 잡아 끄는 여자의 손마디는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등에는 갓난아기를 업은 채 거짓골을 한 노인을 가게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겠어요? 펄펄 끓는 국밥, 뚝배기를 내려놓는 그녀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지금 허겁지겁 국밥을 얻어먹는 이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전설인 장판석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주제 파악 못하는 미혼모 예비 며느리를 염탐하려 노숙자로 위장한 저승사자라는 것도 말이죠. 만약 그녀가 노인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때도 저 따뜻한 국물을 내주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식탁 위에 있던 고급 도자기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대상건설에 살아있는 전설 67살의 장판석 회장이 아침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린 것이었죠. 그의 얼굴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붉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흙먼지 마셔가며 일군 내 집안에 감히 애딸린 미혼모라니요? 장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터져나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깨진 그릇 파편 위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모습이 장 회장의 화를 더 돋우는 게 아니겠어요? 밑바닥 미장공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70조 그룹을 일궈낸 그였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지켜온 이 금쪽 같은 집안에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었죠. 그가 이룩한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제발요. 민호가 품속에서 꼬깃꼬질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장 회장은 그 사진을 낚아채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북북 찢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종이 조각이 되어 공중에 흩날리는 사진들. 그것은 아들의 순정을 산산조각 내는 소리와도 같았죠. 당장 치워. 어디서 감히 애 딸린 여자를 들이밀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장 회장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울먹이며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귀퉁이에 올려두고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수진 씨가 아버님 드린다고 밤새 만든 배숙입니다. 목에 좋다고 해서. 하지만 장 회장의 눈에는 그 정성 어린 선물이 그저 뱀이 다리를 튼 것처럼 징그럽게만 보였죠. 그는 상자를 집어들더니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쿵 하고 처박히는 소리가 마치 그 여자의 비참한 운명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독사 같은 년 내 아들 홀려서 한몫 챙기시겠다? 분이 풀리지 않은 장 회장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순진에 빠진 아들놈은 이미 그 여자의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게 분명했죠. 비서들을 시켜서 뒷조사를 하는 걸로는 불타는 속이 성에 차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여자의 추악한 본색을 까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증거를 잡아 아들. 녀석 앞에 보란 듯이 던져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으니까요. 장 회장은 서재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화려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라 불리는 이 저택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 웃기지도 않는 소리. 그는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돈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그에게 가난한 여자의 접근은 그저 신분 상승을 위한 비열한 계산이자 탐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내 피땀 어린 돈을 노리고 덤비는 불나방 같은 것들을 이번에도 다를 게 없다고 확신했죠. 놈들은 무자비하게 밟아야 비명을 지르며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그는 드레스룸 구석, 먼지 쌓인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30년 전 공사판을 전전할 때 입었던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꼬질꼬질한 점퍼를 걸치고 낡은 벙거지 모자까지 눌렀으니 영락없는 노숙자 한 명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번뜩이는 눈빛만이 그가 천하의 장 회장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 오늘 내년의 가면을 벗겨주마. 과연 장 회장은 국밥집 여자의 본색을 밝혀내고 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가자 장 회장의 낡은 작업복 사이로 살을 에이는 한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목적지인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낡은 미닫이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그의 발길을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비릿한 시멘트 가루 냄새와 구수한 돼지뼈 우러나는 냄새가 묘하게 섞인 기이한 향기였습니다. 30년 전 그가 공사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던 시절 한바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죠. 70조 자산가가 된 지금은 최고급 호텔에서도 맡을 수 없는 치열했던 젊은 날의 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장 회장이 냄새에 취해 멍하니 서 있는데 드르륵 문이 열리며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장 회장의 소매를 잡아 끌더니 가게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칠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는 장 회장을 연탄난로 바로 옆 가장 따뜻한 아랫목 자리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방금 오신 손님이 나가서 자리가 딱 났어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몸 좀 녹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친절이 아닌 투박한 진심이 배어 있었죠. 장 회장은 엉겁결에 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여우 같은 것. 남루한 노인네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동네방네 소문 내려는 수작이겠지. 가게를 둘러보니 테이블이라곤 고작 2개뿐인 좁아터진 곳이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내 귀한 아들을 고생시키려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식적인 친절의 가면을 기필코 벗겨내리라 다짐하며 매서운 눈초리로 주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은 보기만 해도 얼었던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장 회장은 짐짓 맛이 없다는 트집을 잡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디 맛이나 보자. 돼지 자매만 나기만 해봐라. 그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국물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런데 입안에 국물이 들어가는 순간 미간이 꿈틀하는 게 아니겠어요? 잡내 하나 없이 지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의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붉은 깍두기 하나를 무심코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큼하면서도 톡 쏘는 젓갈의 풍미가 입안 가득 폭발했습니다. 순간
장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막 꺼내주시던 바로 그 폭 삭은 깍두기 맛이었거든요. 그 어떤 유명한 한정식 집을 가도 찾을 수 없었던 오직 어머니. 손끝에서만 나오던 그 그리운 맛이 이 초라한 국밥집에서 재현된 것이었죠.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 왜 왔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깍두기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어 하얀 국밥 위에 거침없이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붉게 물든 국물을 그릇째 들고 크어 하는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저씨 소리를 내며 들이켰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잊고 살았던 뜨거운 열정이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체면도 위신도 다 내팽개치고 그는 마치 며칠 굶은 노숙자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뚝배기 2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막는 마녀를 처단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마녀의 음식에 영혼까지 팔아넘긴 꼴이 되었으니까요. 수진이 빈 그릇을 치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에 맞으셨나 봐요? 더 드릴까요? 그 해맑은 미소 앞에 장 회장은 트림을 참으며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기막힌 깍두기 맛 뒤에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과연 그 누가 알았을까요? 장 회장은 계산을 하겠다며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려 했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돈은 됐어요. 맛있게 드셔주신 게 돈이죠. 내일도 배고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녀의 말에 장 회장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천하의 장판석이 고작 국밥 2그릇에 무장해제되다니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부른 배를 두드리며 가게를 나서는데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멸시가 아니라 찬바람을 걱정하는 수진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이 따뜻한 국밥이 독이 든 성배였을지 아니면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였을지 장 회장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음 날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장 회장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다시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이었지만 국밥집의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지는 자신의 몸짓만 한 거대한 육수통과 씨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포대기로 단단히 묶은 아기 민준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아기의 무게를 견디며 국자를 젓는 그녀의 뒷모습. 그것은 안쓰러움을 넘어 삶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장 회장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 위태로운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밝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쯧쯧,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애비 없는 자식 키우느라 청춘 다 바치네. 옆집 생선가게 아줌마가 안타까운 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건어물 가게 주인도 거들었죠. 그러게 몸가짐을 잘했어야지. 덜컥 애부터 낳아서 저 고생이야. 장 회장의 귀에 그 소리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 아비도 모르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근본 없는 미혼모가 확실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일 때 쌀 배달 트럭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배달 기사는 바쁘다며
20kg짜리 쌀포대를 가게 입구에 툭 던져놓고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수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익숙하게 허리를 숙여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엎인 아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어이쿠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조심해 라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수지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더니 기어이 쌀포대를 주방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쌀포대를 내려놓은 수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등 뒤에 아기부터 살폈습니다. 혹시나 아기가 깼을까봐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토닥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민준이 엄마가 쿵해서 놀랐지? 미안해, 배고프지? 그녀는 방금까지 죽을 상을 하고 힘을 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기 볼에 입을 맞추는 그 모습. 장 회장은 그 장면에서 묘한 혼란을 느꼈어요. 저 여자는 힘들지도 않나?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는 거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를 들고 가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장 회장은 몰래 그 뒤를 밟았죠. 뒷골목 수도가는 햇볕도 들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을 살얼음이 낀 차가운 물속에 쑥 집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물을 써도 모자랄 판에 수도세라도 아끼려는 건지 덜덜 떨며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금세 붉은색을 넘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친 수지는 물기를 대충 닦아내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파스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퉁퉁 부어오른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녀의 입에서 참지 못한 신음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어서 오세요. 를 외치던 그 활기찬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오직 고통을 참아내며 무너져가는 몸을 파스 한 장으로 버티는 가장의 무게만이 그 뒷골목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처연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수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다시 밝은 미소를 장착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국밥 따뜻하게 말아드릴까요? 그 철저한 이중생활에 장 회장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것이 진정 독한 연기인지 아니면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초인적인 힘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보여주는 웃음 뒤에 상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고통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장 회장은 그 그림자 속에 감춰진 진짜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국밥집의 낡은 미닫이 문이 레일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겨울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자 손님들은 아이고 추워라 하며 옷깃을 여미는 게 아니겠어요? 수지는 등 뒤에 민준이를 업은 채 낑낑대며 문을 다시 끼워보려 했지만 녹슨 문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대로라면 장사는커녕 손님들이 다 도망갈 판이었습니다.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장 회장은 그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힘으로만 한다고 되나?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이. 답답함을 참지 못한 장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비켜봐, 아가씨. 그러다 허리 나가. 그는 거친 손길로 수진을 밀어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숟가락 하나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문틈 사이에 숟가락 자루를 쑤셔 넣고 지렛대처럼 탁 하고 젖혔습니다. 그러자 꼼짝도 않던 문짝이 거짓말처럼 들어 올려져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죠. 드르륵 탁.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찬바람이 뚝 끊겼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공구리장에 전설적인 손기술이 고작 국밥집 문짝 수리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를 쳤습니다. 세상에,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기술자셨어요? 그녀의 존경, 어린 눈빛에 장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왕년에 집 몇 채 좀 지어봤지. 사실은 63빌딩보다 더 높은 마천루를 올린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수진의 칭찬이 묘하게 듣기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문짝이 낡아서 그래. 기름칠 좀 하면 쓸만할 거야. 노숙자 꼴을 하고 있지만 그 당당한 만큼은 여전히 회장님의 포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등 뒤 포대기 밖으로 고개를 내민 아기 민준이가 장 회장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녀석은 방실방실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더니 덥수룩한 장 회장의 가짜 수염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 이거 이 녀석아. 장 회장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아기는 한미 라며 까르르 웃어댔죠. 천하의 장 회장이 고작 돌쟁이 아기의 악력에 꼼짝 못하고 수염을 잡힌 꼴이라니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국밥을 먹던 손님들도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장 회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이 빨고 있던 축축한 뻥튀기를 장 회장의 입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맘마. 장 회장은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이, 더러워. 침 묻은 걸 나한테 주면 어떡해? 하지만 아기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거절하면 울어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는 듯한 게 아니겠어요? 장 회장은 얼떨결에 입을 벌렸고 눅눅하고 침냄새 나는 뻥튀기가 쑥 들어왔습니다. 짭조름한 아기의 침맛과 고소한 뻥튀기 맛. 그것은 70평생 처음 맛보는 기묘하고도 뭉클한 맛이었죠.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할아버지가 좋은가 봐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수진이 곤란해하며 아기를 달랬지만 민준이는 장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입안에 뻥튀기를 우물거리지도 뱉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행색과 냄새를 맡고도 코를 막지 않고 다가온 유일한 생명체. 모두가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일 때 이 작은 아기는 오직 순수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았습니까? 그 무구한 시선 앞에서 장 회장의 얼음장 같던 마음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장 회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에게만 보이게 까꿍 하고 혀를 낼름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민준이가 자지러지게 웃자 장 회장은 황급히 정색하며 허허, 조용히 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하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번지는 실룩거리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죠. 의심하러 왔다가 수리공이 되고 이제는 아기 친구까지 되어버린 장 회장. 과연 이 기묘한 동거는 언제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수진이 주방에서 사이다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문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거 서비스예요.
시원하게 드세요. 그녀는 빨대까지 꽂아 장 회장 앞에 놓아주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싸구려 설탕물 하며 쳐다도 안 봤을 그였지만 방금 아기랑 놀아준 탓인지 목이 타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짐짓 못 이기는 척 사이다를 쭉 들이켰습니다. 톡 쏘는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꽉 막혀있던 속을 뻥 뚫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뇌물인가? 어림없지.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빨대를 문 그의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달콤한 사이다가 앞으로 닥쳐올 쓰디쓴 시련 앞에서도 그를 계속 웃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 닷새간 국밥집 예비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노숙자로 위장 잠입했던 장 회장. 그는 골목 어기 전봇대 뒤에 숨어 김 비서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짝을 고쳐주며 아기의 맑은 눈망울에 흔들렸던 그였지만 지금은 다시 차가운 건설 그룹 총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죠. 수진이 보여준 그 모든 헌신과 눈물, 그리고 아기의 미소까지 전부 가증스러운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장 회장의 불안한 예감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아주 기이해요. 김 비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박수진 씨의 1년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출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떤 병원에도 아이를 낳았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장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등 뒤에 갓난아기를 업고 다니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기록이 없다니요? 뭐라고? 그럼 그 등 뒤에 있는 핏덩이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설마 남의 자식을 훔치기라도 했단 말이냐? 장 회장의 상상력은 최악의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니면 신분 세탁을 하려고 어디 음습한 쪽방촌에서 몰래 낳은 사생아일 수도 있겠군. 기록이 없다는 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더러운 비밀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 아들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순진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나. 감히 내 집안을 능멸해? 배신감에 치치는 장 회장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끼익하고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설거지하던 손도 닦지 못한 채 허겁지겁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쩔쩔매는 것이었죠. 장 회장은 전봇대 뒤에서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봐라. 대낮부터 외간 남자랑 아주 난리가 났구먼. 사실 그 남자는 죽은 친구가 남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였습니다. 수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라고 사정하고 있었지만 멀리서 보는 장 회장의 눈에는 그저 부적절한 관계로만 보일 뿐이었죠.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말하는 모습조차 장 회장에게는 스폰서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칭얼대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는 지고지순한 척하더니 뒤로는 저런 놈들을 만나고 다녀. 아주 갈 때까지 간 여자로구만.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수지는 눈가를 훔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장 회장을 발견하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물컵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목마르시죠? 물 좀 드세요. 하지만 이미 그녀를 불결한 꽃뱀으로 낙인 찍은 장 회장에게 그 친절은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수진이 내민 컵을 손등으로 거칠게 쳐내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치워. 재수없게 어디서 더러운 손을 들이밀어? 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진 유리 조각을 주섬주섬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실수했네요. 영문을 모르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장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년에 그 가면 내가 갈갈이 찢어주마. 내 아들 인생 망치기 전에 당장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리겠어. 장 회장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진실을 모른 채 칼날을 겨누는 시아버지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칼날을 맞이해야 할 며느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던 점심시간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국밥집의 낡은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동네 건달 망치가 껌을 짝짝 씹으며 들이닥친 것이었죠. 그는 다짜고짜 신고 있던 흑투성이 워커발로 식탁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이번 달 자릿세가 밀렸잖아. 장사가 좀 되나 본데 왜 입을 싹 닦아? 험악한 분위기에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고 가게 안에는 살기등등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장 회장은 국밥 숟가락을 멈추고 매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노려보았죠. 수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방에서 뛰쳐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기 병원비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게요. 하지만 망치는 수진의 애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 주? 지금 나랑 장난해?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던가. 그는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힘없이 뒤로 밀려난 수진은 벽에 부딪혔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등 뒤에 엎인 아기부터 감싸 안았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이 오히려 망치의 가학성을 자극한 것일까요? 놈의 눈빛이 더욱 흉포하게 번들거렸죠. 돈 안 내놓으면 이 가게 오늘부로 폐업이야. 망치는 주방 화구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거대한 국밥 뚝배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붉은 양념이 들어간 육수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는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뚝배기 손잡이를 덥석 잡더니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 엎어버리기 전에 돈 내놔. 100도가 넘는 뜨거운 국물이 출렁거리며 바닥으로 튀었고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살인 미수나 다름없는 광기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수진이 안 돼요. 라고 소리칠 틈도 없이 망치는 기어이 뚝배기를 홀 가운데로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 방향에는 수진과 아기 민준이가 서 있었죠. 절체절명의 순간 수진은 도망가는 대신 제자리에서 빙글 돌아 등을 돌렸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아기를 자신의 가슴과 배 사이로 깊숙이 숨기고 등과 어깨를 활짝 열어 끓는 국물을 받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차. 시뻘건 국물이 수진의 왼쪽 어깨와 팔뚝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살 타는 냄새와 함께 그녀의 입에서 끄 하는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살점이 익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긴 아기의 얼굴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죠. 민준아, 윽, 괜찮아? 뜨거운 거 안 튀었어? 자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아기에게 국물 한 방울 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국물에 젖은 수진의 옷소매가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팔뚝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데인 붉은 상처 아래로 이미 오래전부터 생긴 듯한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들이 뱀 껍질처럼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장 회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저 흉터는 하루 이틀 장사해서 생긴 게 아니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망치가 2차로 행패를 부리려고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장 회장이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70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으로 망치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망치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어디서 뜨거운 국물을 함부로 놀려.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사자의 포효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망치를 짐짝처럼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 번만 더 얼쩡거려 봐라. 그땐 국물통에 내 놈 머리를 박아줄 테니. 기에 눌린 망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죠. 장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지는 구석에 주저앉아 화상을 입은 팔로 여전히 아기를 어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걷어 올려진 소매 사이로 보이는 그 끔찍하고도 슬픈 흉터들. 그것은 천마디 변명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의 삶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장 회장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런 여자가 꽃뱀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지옥 같은 사연이 있는 것일까? 망치가 난동을 부리고 간 뒤 가게에는 폭풍전야 같은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장 회장은 구석 자리에서 식은 국밥을 깨작거리며 품속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은밀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들어와. 작전 개시해. 아까 본 수진의 화상 자국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동정일 뿐 며느리감으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더 잔인하게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것인지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배신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추악한 본성을 확인하는 데는 돈다발 만큼 확실한 시약도 없었죠. 잠시 후 가게 앞에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 회장의 신복인 김비서였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부동산 투자자의 탈을 쓰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박수진 씨 가게 맞습니까? 김비서의 세련된 말투와 위압적인 분위기에 수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쭈뼛거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비서는 대답 대신 들고 온 007 가방을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회사가 이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김비서는 가방을 열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그 안에 꽉 채워진 5만 원권. 돈다발과 고액 수표가 언뜻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권리금이랑 보상금까지 넉넉하게 쳐드린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장 가게를 비우고 아이를 데리고 이 동네를 영원히 떠나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시고요. 5억 원. 시장통 국밥집 여자가 평생 국밥을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구석에 앉아 이 광경을 훔쳐보던 장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받아라. 냉큼 받아 챙겨. 내까짓게 별 수 있겠어? 아까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꼴을 보니 빚도 상당해 보였고 당장 아기 병원비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미혼모에게 5억 원은 구원이나 다름없는 동아줄이었죠. 장 회장은 수진이 돈을 집어드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역시 돈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었구나 라고 일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눈동자로 두툼한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계산기 하나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탁, 탁, 탁. 정적 속의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봐라. 돈 계산부터 하지 않나. 빚 갚고 집 사고 남는 돈으로 호의호식할 견적을 뽑고 있는 게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액정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것은 탐욕의 눈이 먼 자의 눈빛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 앞에 선 가장의 절망일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 마침내 돈 봉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 화상 흉터로 얼룩진 그 손이 누런 봉투의 표면에 닿을락. 말락하는 그 찰나의 순간 장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잡았다. 이제 끝이다. 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녀의 떨림은 누가 봐도 돈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인생 역전에 대한 흥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장 회장은 승리의 확신에 찬 눈빛으로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거친 손가락이 마침내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 회장이 그럼 그렇지 하고 소리치며 일어나려는 찰나였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다음 행동은 70년. 산전수전 다 겪은 장 회장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5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계산기에 찍혀있던 숫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진의 손끝이 돈 봉투를 꽉 쥐는 순간 장 회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수진이 봉투를 거칠게 밀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봉투는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김 비서의 가슴팍에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5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국밥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을 고민하는 신용도 없이 쳐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 비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계산기요? 돈 계산한 거 아니에요. 수지는 아까 두드리던 낡은 계산기를 김 비서에게 들어보였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숫자 0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양심을 팔면 얼마가 남을까 두드려 봤는데 답은 0이더라고요. 사장님 눈에는 이 가게가 낡아 빠진 건물로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목숨 같은 곳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장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자신의 천박한 계산법이 이 어린 여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김 비서가 5억 원이 적어서 그럽니까?
원하시면 더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수지는 헛웃음을 짓더니 주방 안쪽 가장 깊숙한 선반 아래에서 먼지 쌓인 낡은 깡통 하나를 꺼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칠이 다 벗겨지고 찌그러진 누가 봐도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법한 볼품없는 과자 깡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들고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녹슨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서 수진이 꺼낸 것은 금덩이도 땅 문서도 아니었어요. 다 닳아서 구멍이 난 아기 베넷저고리 한 벌과 꼬질꼬질한 아기 신발 한 짝, 그리고 빛바랜 영수증 뭉치들이었죠. 수지는 그것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 보증금 제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준이 아빠 목숨값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긴 보험금이랑 합의금 전부 털어서 마련한 가게라고요. 장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 아빠가 죽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가게를 팝니까? 여긴 민준이가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나중에 커서 물려받아야 할 민준이의 유산이에요. 저는 그저 아이가 클 때까지 지키고 있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관리인이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가게를 팔아먹나요?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도덕적이어서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미혼모라고 팔자 사납다고 손가락질해요. 상관없어요. 수지는 눈물을 쓱 닦아내며 김비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저의 딸린 과부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돈 몇 푼에 제 새끼 유산 팔아넘길 수 없어요. 회장님이든 누구든 전해주세요. 5억이 아니라 5천억을 가져와도 전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 이 자리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에 대한 의리이자 자식의 미래를 지키려는 어미의 숭고한 선언이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장 회장은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는 지금껏 수진을 아들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꽃뱀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자식의 몫을 지켜내는 대쪽 같은 여자였던 것이었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배신하는 게 세상 이치라 믿었던 장 회장의 신념이 이 초라한 국밥집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장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시끄럽구먼. 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놀라 어르신? 국밥 다 안 드셨는데 어디 가세요? 라고 불렀지만 그는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천하의 장 회장이 고작 24살짜리 미혼모의 기세에 눌려 등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온 장 회장은 차가운 골목길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 헉!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버렸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예상이 빗나갔어. 그는 여전히 수진을 아들의 짝으로는 반대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경외심마저 부정할 순 없었죠. 지독한 애미로고
독종이야, 독종. 내 아들이 왜 저 여자한테 미쳤는지 알 것 같구먼.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장 회장은 이 철옹성 같은 여자를 상대로 또 어떤 시험을 하게 될까요? 장 회장이 골목어기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자마자 아들 민호가 비틀거리며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사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훤칠하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가는 퀭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다급하게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나왔어요. 아버지 눈피해서 겨우 나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그리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나온 수진의 표정은 방금 전 김비서에게 호통칠 때와는 사뭇 다르게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시선을 피하며 행주질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행주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 왜 또 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잡상인을 대하는 듯한 그 태도에 민호는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왜 그래요? 우리 약속했잖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이겨내자고. 내가 아버지 설득할 수 있어요.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수진은 불에 댄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난 당신 아버지 설득할 생각 없어요. 그녀는 모질게 마음을 먹은 듯 민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애딸린 여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빚쟁이에 시달리는 미혼모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보낸 사람한테 돈 5억 원 받기로 했어요. 그 돈이면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당신 같은 부잣집 도련님 때문에 그 기회를 차야 하죠? 물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 5억 원을 거절하고 쫓아낸 그녀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면 자신이 속물인 척 연기하여 정을 떼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요. 수진 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돈 때문에 나버릴 사람 아니잖아. 아들의 절규에 장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돈으로 시험하려 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돈을 선택한 척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장 회장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아버지가 맞았어요. 우리는 안 어울려요. 주제 파악 못한 건 나였어요. 수지는 민호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제발 가세요. 당신이 여기 얼쩡거릴수록 내 인생만 더 비참해진다고요. 그 잘난 집안 배경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남자는 나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입으로는 가라고 소리치면서 눈으로는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모순된 모습.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민호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낡은 미닫이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문고리를 걸어 잠갔죠. 수진 씨, 문 좀 열어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밖으로 쫓겨난 민호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울렸지만 수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문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두 남녀의 세계가 잔인하게 단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민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흐엉,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 천하의 대상건설 후계자가 체면도 없이 시장통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골목길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죠. 전봇대 뒤에 장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토록 비참하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가 실은 아들의 행복을 짓밟는 족쇄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광경은 문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근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들리는 민호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양손으로 귀를 막고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 민호가 다시 돌아올까봐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읍 하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속으로 피를 토하듯 삼키는 그 통곡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아들이 울고 안에서는 며느리감이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얇은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겹쳐지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 그것은 장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저 애들을 찢어놓고 내가 얻은 게 무엇이란 말인가? 장 회장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내리는 진눈깨비가 마치 자신의 죄를 묻는 차가운 눈물처럼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비극의 끝에서 장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떠나고 수진이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쾅, 쾅, 쾅 하고 문짝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수진이 겨우 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40대 여자가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이 건물 주인인 악독하기로 소문난 오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퀴퀴한 냄새. 야, 박수진. 너 당장 방 빼. 이번 달 월세도 밀린 주제에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수지는 황급히 오 여사의 팔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이면 어떻게든. 하지만 오 여사는 수진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수진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디서 징징 짜? 재수없게. 미혼모 주제에 내가 이 동네 물 다 흐려놓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우리 건물값 떨어지잖아. 수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충격에 잠자던 민준이가 깨어나 으앙 하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구석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장 회장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수진을 반대했다지만 저런 천박한 갑질은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가 오 여사를 제지하려던 찰나 가게 뒷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태풍처럼 난입하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 몽둥이만한 쌀이 빗자루를 든 옆집 떡집의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선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죠. 이 썩을 년들아, 주둥이 안 닥쳐? 욕쟁이 할매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매는 빗자루로 오 여사의 밍크 코트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오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할매는 멈추지 않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건물 주인이면 다야. 내년이 사람 새끼냐? 내 우는 소리 안 들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이른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에 기세등등하던 오 여사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매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쓰러진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오 여사와 구경하러 몰려든 시장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 그동안 이 처자 보고 미혼모라고 팔자 센 년이라고 뒤에서 쑥덕거렸지? 아주 주둥이를 꿰매버릴라. 할매의 호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할매는 수진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아가씨가 미혼모냐? 니들 눈엔 얘가 그렇게 보여? 잘 들어라, 이 무식한 것들아. 얘는 처녀다, 처녀. 시집도 안 간 생짜 처녀란 말이다. 할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녀라니? 그럼 저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할매는 울고 있는 민준이를 가리키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1년 전 뺑소니로 죽은 지 친구, 그 불쌍한 것에 핏덩이를 거둔 거야. 지 인생, 대학 공부 다 포기하고 친구와의 의리 지키겠다고 이 험한 시장바닥 들어와서 청춘 다 바친 생보살이라고. 사람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 여사도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렸죠. 하지만 할매의 분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매는 수진에 걷어 올려진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어 사람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안 보여? 이 흉터들 안 보이냐고. 붉게 짓무른 화상, 자국과 훈장처럼 남은 수많은 흉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다 니들한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더 팔아보겠다고, 젖먹이 굶기지 않겠다고 아등바등하다 생긴 상처야. 그런데 뭐 더러워? 재수 없어? 할매의 사자 후에 시장통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 여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고 구경꾼들은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장 회장이었습니다. 처녀, 친구의 아이, 의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감으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품과 희생정신을 가진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몰라보고 돈으로 모욕하고 아들과 생이별을 시키다니요.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욕쟁이 할매의 사자후가 끝난 뒤 시장통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수진의 찢어진 주머니 사이로 낡은 수첩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름때와 손때가 잔뜩 묻은 죽은 친구의 유품인 일기장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홀린 듯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나 너무 무서워. 우리 민준이 이 핏덩이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니. 첫 장을 넘기자마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장 회장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게 아니겠어요? 죽음을 앞둔 친구가 피눈물을 흘리며 적어내려간 절절한 유언이었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받은 합의금, 내가 가게 차려서 민준이 좀 키워줘. 염치 없지만 부탁할게. 내 아들 좀 살려줘. 글자마다 번져있는 눈물 자국이 당시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장 회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왜 수진이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는지, 왜 낡은 깡통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울었는지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죽은 친구와의 피 맺힌 약속이자 남겨진 핏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꽃뱀의 탐욕이라 오해했던 것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던 셈이었죠. 또한 사랑하는 민호를 왜 그토록 모질게 밀어냈는지도 알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의 가난과 혹독한 운명이 앞길 창창한 남자의 발목을 잡을까봐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야. 일기장 귀퉁이에 적힌 수진의 눈물 자국 번진 메모가 장 회장의 가슴을 쇠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두 젊은 남녀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비인 자신은 돈잣대로 그 사랑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쓰레기였어. 장 회장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가문의 명예를 들먹이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24살짜리 아가씨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비하면 자신의 70평생은 깃털보다 가볍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지탱하며 일기장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장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고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민준이를 달래는 그녀의 모습 뒤로 마치 성녀의 후광이 비치는 것만 같았죠.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과연 장 회장은 이 벅차오르는 후회와 미안함을 어떻게 갚으려 하는 걸까요? 욕쟁이 할매의 폭로에 장 회장은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품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묵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김 비서, 지금 당장 이 건물 매입 절차 밟아. 가격은 부르는 대로 줘. 단 10분 안에 끝내.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국밥집을 기웃거리던 노숙자의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죠. 건물주 오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거짓골을 해가지고 뭐? 건물을 사? 그녀가 비아냥거리는 순간 가게 밖에서 대기하던 김 비서가 뛰어들어와 장 회장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법무팀 급파했습니다. 지금 즉시 등기 이전하겠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오 여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이라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대상건설의 그 장판석 회장이란 말입니까? 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장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방금 전까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장 회장은 더러운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며느리 될 아이한테 삿대질한 그 손모가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라고 호통치며 발로 거칠게 걷어차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꺼져. 내 건물에서 얼씬도 하지 마. 오 여사가 쫓겨나듯 도망치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꼬질꼬질한 작업복에 낡은 번거지를 쓴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런데 천하의 장 회장이 수진의 코앞에서 쿵 하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시멘트 바닥에 닿은 그의 무릎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 방석 위에 앉은 것보다 무겁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아가, 내가 눈뜬 장님이었다. 나를 용서해다오. 장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변명이 아닌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화상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가난이 죄인 줄 알았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가난하고 염치도 없을 거라고 멋대로 판단했지. 그의 굵은 눈물방울이 수진의 손등 위로 툭,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건설의 제왕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거지 같은 건 내 옷차림이 아니라 바로 내 썩어 빠진 마음이었어. 장 회장은 오열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내 더러운 돈잣대로 재려고 했다니. 내가 죽일 놈이다. 내 아들을 살리고 이 못난 늙은이를 깨우쳐준 은인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의 통곡 소리가 국밥집의 낡은 벽을 타고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이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낮은 자세의 의식이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장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장 회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떠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이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과연 아버지의 눈물과 며느리의 진심은 서로에게 닿아 끊어졌던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 밖에 서 있을지도 모를 아들, 민호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장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수진이 내민 손을 오히려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감히 고개를 들 면목이 없구나. 그는 거친 손등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간절하고 낮은 부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디 이 못난 시애비가 지은 죄를 용서하고 내 아들놈 좀 다시 받아주게나. 내 남은 목숨과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자네와 우리 민준이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회장의 명령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린 한 아비의 애끓는 호소이자 서약이었습니다. 과연 수지는 이 노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닦아주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줄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국밥집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햇살이 들이닥쳤습니다. 장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해 매입한 건물의 등기 권리증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사과이자 며느리로서 받을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수진은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정중하게 밀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돈이나 문서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여유로워 보였죠. 그녀가 원한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였으니까요. 장 회장이 당황하며 그럼 뭘 원하느냐? 고 묻자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를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장 회장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천하의 대상건설 회장이 고작 국밥집 손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감격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되고 말고. 내 오늘부터 이 녀석 전담 보디가드다. 차가운 돈 냄새만 풍기던 그의 인생에 비로소 구수한 밥 냄새 나는 진짜 행복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국밥집에서는 민준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대신 수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이 좁은 가게에서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었죠. 장 회장은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 대신 편안한 개량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제 손자놈 첫돌입니다. 국밥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쟁반을 나르는 민호와 주방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전을 부치는 수진. 그 모습은 재벌가와 서민의 만남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뭉친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자, 우리 민준이 뭐 잡나 볼까요? 드디어 돌잡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명주실, 붓, 판사봉, 그리고 장 회장이 슬그머니 올려놓은 금두꺼비까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민준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덥석 잡은 건 다름 아닌 장 회장의 엄지손가락이 아니겠어요? 까르르. 아기의 웃음소리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선택한 아이. 장 회장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그것은 70조 자산보다 더 값진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네 사람은 가게 한쪽 벽면 앞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김치. 찰칵 하는 셔터 소리와 함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수지는 인화된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 끼워 벽에 걸려 있던 친구의 빛바랜 영정사진. 바로 옆에 걸어두는 게 아니겠어요? 사진 속 친구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지? 나 약속 지켰다. 우리 민준이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있어. 수지는 친구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뚝배기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평생을 더 높이, 더 많이 쌓으려고만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늦게나마 찾은 이 소중한 행복을 남은 생 동안 국물처럼 진하게 우려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독백 위로 가게 밖에는 차가운 겨울을 밀어내는 따스한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달봄 사연이었습니다.